여러분, 단 한 번의 눈빛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어느 날 한 임금이 행차길에 우연히 거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없었고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체념만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임금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왜였을까요? 그 눈빛 속에서 임금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그 하찮아 보이는 한순간의 만남이 어떻게 굶주린 백성들을 구하고 대신들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나라 전체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거지가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왜 작은 진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비 오는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곳에 행운이 깃든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조선 중기 3년째 이어지는 대기근으로 온 나라가 신음하던 때였지요. 임금 이연 27살의 젊은 군주는 민심을 살피기 위해 궁을 나섰습니다. 검은 골룡포를 입은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밤마다 백성들 걱정에 잠을 설치니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지요. 가마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빗소리가 가마천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전하, 곧 궁에 도착하옵니다. 내관 김상선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코 가마창을 열었습니다. 그냥 바깥 공기라도 쐬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국문 앞 빗속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거지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임금의 시선과 거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임금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런 눈빛이었지요. 원망도 분노도 심지어 슬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눈빛. 임금은 가마창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김상선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임금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온통 그 눈빛뿐이었습니다. 가마가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리는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침전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르륵 주르륵. 그 소리를 들으니 자꾸만 그 거지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 눈빛이 이리도 마음에 걸리는 것일까? 임금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속에 보이는 궁궐 지붕들. 그 너머 어딘가에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것입니다. 상선아. 예, 전하. 어둠 속에서 김상선이 나타났습니다. 충직한 내관은 항상 임금 곁을 지켰지요. 오늘 국문 앞에 있던 거지를 보았느냐? 예, 전하. 보았사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았느냐? 김상선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눈 같았사옵니다, 전하. 맞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눈. 아니, 더 정확히는 살기를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임금은 다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눈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임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아직 세자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한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 거지와 똑같은 눈을. 임금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그때 그 아이. 임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외면했던 그 아이.
그 죄책감이 지금껏 임금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이연은 17살의 세자였습니다. 그 해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땅은 갈라지고 곡식은 말라 죽었지요. 어느 날 밤 젊은 세자는 궁궐담을 넘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평소 곁에서 모시던 김상선만을 데리고 말이지요. 마마 위험하옵니다. 돌아가시지요. 젊은 김상선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대신들은 괜찮다고만 하는데 과연 그런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두 사람은 한양 성 밖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 한 초가집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떠요. 우리 딸아. 세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소. 곡식은 다 떨어지고 이 풀뿌리라도 캐서 먹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바닥이 났소.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먹일 게 없소. 한 노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죄 없는 백성들만 굶어 죽게 하시다니. 세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아이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흙으로 범벅이었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아이는 세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 세자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간절함도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듯한 그런 눈빛. 아이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세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내려 했습니다. 거기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있었지요. 마마. 그때 김상선이 재빨리 세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되옵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위험하옵니다. 하지만 마마 제발. 여기는 궁이 아니옵니다. 마마의 아니가 먼저이옵니다. 김상선은 다급히 세자를 돌려 세웠습니다. 세자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자는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이 등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세자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궁으로 돌아오는 길 세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선도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궁에 도착한 후 세자는 동궁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가요? 하지만 저 마을에서는 누군가 굶어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자이면서도 한 아이 하나 구하지 못하다니. 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세자는 선왕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부디 백성들을 구해주시옵소서. 창고를 열어 구휼미를 풀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선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자야, 내 마음은 알겠으나 나란 일은 그리 간단치 않느니라. 지금 창고를 열면 훗날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느니라. 대신들도 모두 반대했습니다. 세자 저하 마음은 이해하나 나라의 근본을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백성도 중요하나 나라가 먼저옵니다. 곡식을 다 풀면 왜구가 쳐들어올 때 어찌하시렵니까? 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어렸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세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지요.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세자는 꿈속에서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임금이 된 지금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임금이다.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과연 그때와 달라졌는가? 진정 백성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 속에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기근이 들었고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10년 전 그 아이와 똑같은 눈빛을. 임금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선아. 예, 전하. 내일 아침 일찍 그 거지를 찾아라.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거라. 예, 전하.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임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의. 이번에는 반드시 구하겠다는 결의. 10년 전의 죄책감을 이제는 갚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김상선은 궁을 나섰습니다. 어제 궁문 앞에 있던 거지를 찾아라. 키는 이만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김상선은 궁궐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제 궁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를 보셨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김상선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지 못하면.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남대문 근처에서 누군가 구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상선은 달려갔습니다. 맞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거지는 길바닥에 앉아 빈 그릇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릇은 텅 비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당신을 찾았소. 김상선이 다가가자 거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누구시오? 거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소.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을 찾는 분이 계시오. 나를? 누가 나를 찾는다는 거요? 거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따라오시오. 해치지는 않을 것이오. 거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김상선은 거지를 궁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적한 빈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임금이 몰래 백성들을 만날 때 사용하는 곳이었지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김상선이 나가고 거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비록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지는 오랜만에 보는 깨끗한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렸습니다. 평복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거지는 그 사람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누구시오? 나는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요. 임금은 거지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상선이 차와 떡을 가져왔습니다. 드시오.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라 급하게 먹으면 체할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거지는 떡을 다 먹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사라 하오. 아니, 이제는 그냥 박씨라 불러주시오. 진사는 옛일이니까. 박진사. 박진사라면 혹시 15년 전 사원부에 계시던 그분이시오? 임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진사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렇소. 나는 한때 사원부 지평이었소.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요. 임금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진사. 그는 임금이 어렸을 때 기억하는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어찌하여? 박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이었소.
좌의정 윤 씨의 비리를 발견했어.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있었지요. 나는 당연히 탄핵 상소를 올렸소.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권력이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소. 결국 나는 역적으로 몰렸소. 윤 씨와 짜고 나라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지요. 그럴 수가. 선왕께서는 나를 귀양 보내셨소. 3년 뒤 풀려났을 때는 이미 늦었소.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소. 그리고 박진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죽었소.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내 딸도, 10살배기 딸도 어머니를 따라갔소. 임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그때 어머니와 아들만 남았소. 늙은 어머니는 70이 넘으셨고 아들은 겨우 8살이었소. 나는 이들을 지켜야 했소. 박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소.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소.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소. 결국 국어를 하게 되신 것이오? 그렇소. 자존심? 그런 건 이미 버린 지 오래요. 지금은 그저 어머니와 아들이 굶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이 목표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박진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렴한 관리가 정의를 외친 사람이 이렇게 거지가 되어야 했다니. 지금은 어디서 지내시오? 성박 판잣집이요.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아들을 누일 곳은 있소. 아드님은 건강하시오? 박진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았습니다. 복동이. 내 아들 이름이요. 8살인데 기특하게도 어머니를 잘 봉양하오. 내가 구걸하러 나가면 아이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물을 떠다 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기특한 아이로군요. 하지만 박진사의 목소리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아이가 자꾸 쓰러지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기운이 없어. 어제도 열이 났는데 약을 구할 돈이 없어. 임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 예? 당신의 눈을 어제 보았소.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소. 살아갈 의지조차 없어 보였소. 박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소.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나 자신을 포기했소. 하지만 박진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 무언가 빛이 깃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그 두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이요. 임금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포기한 듯 보였던 그 눈 속에 사실은 이렇게 작지만 강한 불씨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불씨. 임금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다. 저 밖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포기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박진사,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소. 지금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오? 박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소. 내가 사는 판잣집 마을만 해도 지난달에만 5명이 굶어 죽었소. 어제는 옆집 아주머니가 딸을 팔았소. 양반집 종으로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를. 임금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또 어제는 젊은이 하나가 관가의 곡식 창고를 털다 잡혔소. 그 친구는 병든 아내를 먹이려 했던 거요. 하지만 관리들은 곤장을 쳤소. 그 친구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요. 관리들이 그렇게까지. 관리들도 배가 고프긴 마찬가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녹봉이 줄었으니 백성들에게서 쥐어짜는 거요. 악순환이지요. 박진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나라가 무슨 소용이겠소? 임금은 일어섰습니다. 박진사. 예? 나는. 임금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것이요.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도울 것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약속하겠어. 반드시 백성들을 구하겠어. 박진사는 임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상선에게 눈짓했습니다. 박진사, 이 사람이 댁까지 모셔다 드릴 것이오. 그리고 이것을 받으시오. 임금은 품에서 주머니를 꺼내 박진사에게 건넸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드님의 약을 사시고 어머니께 따뜻한 죽을 드리시오. 그리고 기다리시오. 곧 이 나라에 변화가 있을 것이오. 임금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박진사는 주머니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왜 나를 도와주는 것인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동이의 약을 살 수 있다. 어머니께 따뜻한 밥을 드릴 수 있다.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궁으로 돌아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모인 대전. 임금은 용상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들에게 아뢰을 것이 있어. 임금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나락간 창고를 열어 구휼미를 풀고자 하오. 순간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영의정 민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60이 넘은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전하, 신중하셔야 하옵니다. 지금 창고를 열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옵니다. 무슨 말이오, 영의정? 전하, 지금 창고에 있는 곡식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옵니다. 만약 왜구가 쳐들어오거나 큰 재난이 닥쳤을 때를 위한 것이지요. 지금 다 풀어버리면 그보다 더 큰 재난이 어디 있소? 임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소. 매일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이보다 더한 재난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지만 호조 판서가 나섰습니다. 전하, 민심은 이해하오나 나란 일은 감정으로만 할 수 없사옵니다. 지금 창고를 열면 내년에는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사옵니다. 그렇죠, 전하. 병조 판서도 거들었습니다. 지금 변방이 불어나옵니다. 만약 군량이 부족하면 군사들이 굶게 되옵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킬 수 없사옵니다. 대신들이 하나 둘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금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경들은 백성들을 본 적이 있소? 전하, 궁 밖에 백성들을 본 적이 있느냐 말이오. 굶주려 쓰러진 사람들을, 자식을 팔아야 하는 부모들을,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오.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들은 침묵했습니다. 나는 보았소. 직접 보았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소. 영의정 민대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하의 마음은 이해하옵니다. 하오나 전하, 임금은 마음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사옵니다. 현실을 보셔야 하옵니다. 현실이라. 경은 무엇을 현실이라 부르는 것이오? 나라의 안위가 현실이옵니다, 전하. 임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용상에서 내려와 대신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들에게 묻겠소. 백성이 없는 나라가 과연 나라라 할 수 있겠소? 전하. 백성이 다 죽고 없는데 그 나라를 지킨들 무슨 의미가 있겠소? 임금 혼자 남은 빈 궁궐을 지켜서 무엇하겠소? 대전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나는 결정했소. 백성들을 구할 것이오. 전하, 신들은 반대하옵니다. 여러 대신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임금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하겠소. 예. 경들이 반대한다면 내 사제를 털어서라도 백성들을 구하겠소. 내전의 비용을 줄이고 궁중 연회를 없애고 내 용포의 수를 줄여서라도 말이오. 대신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그러시면 어찌되든 상관없소.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요. 백성의 어버이요.
자식이 굶어 죽는데 어찌 어버이가 모른 척할 수 있겠소? 그때 대전 뒤편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중전 임금의 아내였습니다. 마마. 중전은 임금 곁에 섰습니다. 전하의 뜻이 옳사옵니다. 중전은 대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본궁도 전하를 따르겠나이다. 중궁전의 비용을 줄이고 본궁의 폐물을 팔아서라도 백성들을 돕겠나이다. 중전 마마. 임금은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계시옵니다. 두려워 마소서. 그 순간 대신들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대신 이판서였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조정에서 가장 젊은 판서였습니다. 전하, 신도 전하를 따르겠나이다. 이판서. 신도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지 않사옵니다. 전하께서 옳으신 일을 하신다면 신도 함께하겠나이다. 영의정 민대감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조정을 지켜온 노신이었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온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젊은 임금이 서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이 잘못 생각했나이다. 영의정. 신도 한때는 백성이었나이다.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나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은 그것을 잊고 살았나이다. 민대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란 일이 중요하다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나이다. 백성이 곧 나라라는 것을. 영의정. 전하 용서하소서. 그리고 민대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도 전하를 따르겠나이다. 구휼미를 푸소서. 신이 책임지고 시행하겠나이다. 임금은 민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영의정. 진심으로 고맙소. 하나 둘 대신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대신들이 임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어전에서 밤늦도록 대신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성박 판잣집 마을부터 구휼미를 배분하겠소. 그리고 각 지방에도 급히 전령을 보내겠나이다. 병든 백성들을 위해 약재도 나누어 주어야 하옵니다. 전하, 내전의 비용 삭감 내역을 가져왔나이다. 중전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연회비, 의복비, 장식비. 이 모든 것을 반으로 줄이면 상당한 곡식을 살 수 있사옵니다. 임금은 장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전하, 신의 녹봉도 반으로 줄이겠나이다.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신도 그리하겠나이다. 신도. 대신들이 하나 둘 자신의 녹봉을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임금은 그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심이 만들어내는 힘이구나. 그날 밤 늦은 시각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휼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은 친히 방을 내렸습니다. 짐이 백성들에게 고한다. 3년간의 기근으로 고통받은 백성들을 위해 나락간 창고를 열어 구휼미를 나누어 줄 것이다. 또한 병든 이들을 위해 약재를 나누어 주고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죽을 끓여 먹일 것이다. 이는 짐의 명이니 어떤 관리도 이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방문이 궁궐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성박 판잣집 마을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진사는 그 방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분이 진짜로 하셨구나. 그의 옆에서 늙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얘야? 어머니 드디어 희망이 보입니다. 박진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옆에서 복동이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박진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복동아. 이제 배고프지 않을 거다. 이제 우리 살 수 있을 거다. 궁궐에서는 임금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상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하, 내일부터 구휼미 배분이 시작되옵니다. 그래,
드디어 임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10년 전 외면했던 그 아이에게 이제야 답을 줄 수 있겠구나. 임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부터 성박 판잣집 마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곡식을 나눠준다는 게 사실일까? 방문에 그렇게 써 있었다네. 임금님께서 직접 명하셨다고. 믿기지가 않아. 우리 같은 것들에게 나라에서 곡식을 준다니.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기대 반, 불안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버림받고 외면당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여든 것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수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었습니다. 저것 좀 봐. 수레다. 정말로 곡식을 가져왔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수레를 이끄는 것은 영의정 민대감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신이 직접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백성들이여. 민대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전하께서 명하셨소.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나누어 주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직접 곡식 자루를 열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한 가족당 쌀 한 말씩 나누어 드리겠소. 그제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것은 70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쌀자루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것은 어린 아이를 업은 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얼마나 오래 굶었는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곡식만이 아니오. 민대감이 말했습니다. 병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오. 의원들이 진료를 해드릴 것이고 약재도 나누어 드릴 것이오. 여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의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진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복동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 분. 관리가 불렀습니다. 박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족이 몇 분이시오? 셋입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입니다. 그러면 쌀 한 말 반을 드리겠소. 한 말 반이요? 그렇소. 어린 자식이 있는 집에는 더 드리라는 명이 있소. 박진사는 쌀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복동이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응, 복동아. 이제 정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박진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복동아. 이제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단다. 따뜻한 밥을 말이야. 어머니도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복동아. 내가 오래 참아줘서 할미가 너를 제대로 먹이지 못해 미안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셔요. 그때 민대감이 박진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박진사? 박진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의정 어른. 그간 어찌 지냈소? 민대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12년 전. 그때 내가 더 힘을 썼어야 했소.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소.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앞만 보렵니다. 민대감은 박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진사 조정으로 돌아오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저는 이미 역적의 누명을 쓴 몸입니다. 그 누명을 벗겨드리겠소. 전하께 아뢰어 반드시 복권시켜드리겠소. 박진사는 멍하니 민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소. 전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요. 반드시 당신의 결백을 밝혀주실 것이요. 그날 하루 종일 구휼미 배부는 계속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곳곳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박진사가 따끈한 밥과 된장국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술을 뜨셨습니다. 아, 이 맛이구나. 내가 이 맛을 잊고 살았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도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그래, 복동아. 많이 먹어라. 박진사는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옆집에서도 그 옆집에서도 온 마을이 그날 밤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날 밤만큼은 배불리 먹고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진사는 어머니와 복동이를 집에 두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영의정이 약속대로 임금께 아뢰어 박진사를 불렀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대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죄인 박씨 입궐하였나이다. 고개를 드시오, 박진사. 임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들자 용상에 앉은 임금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전하, 그날 평복을 입고 자신을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셨소, 박진사? 임금은 미소 지었습니다. 짐이 당신을 속인 것을 용서하시오. 하지만 그때 당신의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싶었소. 전하, 박진사 짐은 당신의 결백을 믿소.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소. 임금은 옆에 있던 영의정을 보았습니다. 영의정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박진사 12년 전 당신을 모함한 자들의 죄를 밝혀냈소. 좌의정 윤씨와 그 일당들이 거짓 증거를 꾸며 당신을 역적으로 몰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소. 박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짐은 박진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다시 관직으로 돌아올 것을 명하노라. 전하, 전하. 박진사는 마루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살아온 세월. 아내와 딸을 잃고 거지가 되어 살아온 세월. 그 모든 아픔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임금은 용상에서 내려와 박진사 앞에 섰습니다. 박진사, 당신이 겪은 고통을 짐이 다 알 수는 없소.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정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싶소. 전하, 일어나시오, 박진사. 이제 당신은 다시 이 나라의 신하요,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관리요. 박진사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나이다. 그날 이후 나라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휼미는 계속 나누어졌고 백성들은 다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약재를 받아 건강을 되찾았고 굶주리던 아이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포기와 체념의 눈빛이 아닌 희망과 감사의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박진사는 다시 관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색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누구보다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비였습니다. 백성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논과 밭에 물이 가득 찼고 백성들은 다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풍년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온 풍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곡식 창고가 생겼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임금은 계속해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신들도 변했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조정이 되었지요. 박진사는 이제 호조 참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부패한 관리들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계셨고 아들 복동이는 13살의 씩씩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복동이는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관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였습니다. 박진사는 관청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문득 발걸음이 궁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오던 날이었지. 국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박진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거지 행색으로 구걸하던 그곳. 그날 임금의 가마가 지나가고 그 눈빛과 마주쳤던 그곳. 박진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지. 삶의 의지도 희망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때. 하지만 그 눈빛이, 임금의 눈빛이 자신을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사.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박진사는 돌아보았습니다. 평복을 입은 임금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김상선이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지요. 전하. 박진사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임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지 마시오. 그냥 편히 계시오. 임금은 박진사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국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소, 박진사? 그냥 문득 이곳이 생각나서 왔습니다, 전하. 그날을 떠올리셨소? 예, 전하. 박진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지요. 하지만 전하께서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박진사. 짐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소. 전하. 짐은 그저 당신의 눈빛을 보았을 뿐이요. 그리고 그 눈빛이 짐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소. 임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짐은 한 아이를 외면했소. 그 죄책감이 짐을 괴롭혔소. 하지만 임금이 되고도 3년 동안 짐은 여전히 그때와 같았소. 두려워서 대신들의 반대가 무서워서 백성들을 구하지 못했소. 전하. 그런데 당신을 보았소. 당신의 눈을 보았소. 그 눈 속에서 10년 전 그 아이를 보았소. 그리고 깨달았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임금은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박진사, 당신이 짐을 살게 한 것이요. 당신이 짐에게 용기를 준 것이요. 박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감사옵니다. 아니요, 짐이 감사해야 하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비를 맞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소년이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아, 여기서 뭐하냐?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늦으신다고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동이는 임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허허, 박진사의 아드님이시구려. 임금은 복동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병석에 누워있던 아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구려. 전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복동이는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아니요, 젊은이. 내가 살아남은 것은 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임금은 박진사를 보았습니다. 박진사는 모든 것을 잃었어도 가족만큼은 지켰소. 그 사랑이, 그 의지가 결국 모든 것을 되찾게 만든 것이요. 박진사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렇죠, 전하. 이 아이와 어머니가 있었기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훌륭하오, 박진사. 임금은 두 부자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오.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오. 예, 전하. 전하께서도 안녕히 돌아가소서. 박진사와 복동이는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박진사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전하. 예? 전하께서는 10년 전 그 아이를 찾으셨습니까? 임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찾지 못했소.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이요. 박진사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짐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남아있소. 절대 외면하지 말라는 것. 백성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있소. 전하. 그리고 짐은 믿소. 그 아이도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의 세상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박진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는 진정한 임금이십니다.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박진사와 복동이가 떠나고 임금은 다시 혼자 국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들어가시지요. 감기 드시겠나이다. 김상선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임금은 돌아서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 내리는 국문 앞. 5년 전 그곳에 한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빛이 한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임금은 그렇게 생각하며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단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박진사는 출근길에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들 행복해 보여요.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복동아. 저 아이들은 굶주림을 모르고 자랄 거야. 5년 전에 우리와는 다르게 말이야. 아버지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걸 도우시는 거죠? 그렇단다, 복동아. 그리고 너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예, 아버지.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자는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임금은 어전에서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금년에도 풍년이 예상되옵니다. 좋은 소식이구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크게 나아졌다는 보고가 각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다행이요.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고 있구나. 그때 한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전하를 성군이라 부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짐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임금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전하, 진정한 성군은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아니라 백성에게 사랑받는 임금이요. 짐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요.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야말로 진정한 성군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임금은 중전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전하, 행복하시옵니까? 중전이 물었습니다. 그렇소. 백성들이 웃는 것을 보면 짐도 행복하오. 전하께서는 참으로 훌륭하신 임금이시옵니다. 아니요. 짐은 그저 한 사람의 눈빛에서 배웠을 뿐이요. 눈빛이라니요? 임금은 5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지의 눈빛, 10년 전의 아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를. 중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전하, 그 눈빛이 전하를 바꾸었듯이 전하께서도 이 나라를 바꾸셨나이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박진사의 집에서도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복동이가 밥을 퍼주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복동이.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박진사는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비 오던 날부터 시작되었지.
한 눈빛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한 번의 결단이, 한순간의 용기가,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 오던 그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진심이,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